거북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 일본이 이미 에도 시대부터 배와 무기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왔는데 저들이 만들었다는 옛 목선 따위가 지금 와서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까? 웃기지도 않네요. 제 이야기는 딱 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바다를 좋아했으며 대학에선 해양사와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한 해양유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현장에 뛰어든 지는 7년. 나름 커리어도 쌓았고 심지어 일본 TV 다큐 프로그램 자문도 맡고 있었죠. 당연히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해 매번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뭘 만들어도 오리지널은 일본인 척하는 국가 정도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부심이 크다는데 괜히 민족주의적인 허세가 아닐까 생각했었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세계 조선업 수주 1위 국건, 전 세계 군함까지 만들 준비. 이런 제목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일본이 조선 기술로는 세계 최고라 믿었는데 저 기사가 뭘 뜻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아닐까 싶어 언론사 자료를 뒤져봤는데 이게 웬걸 현황 통계를 살펴보니 정말 한국 조선사들이 2000년대부터 세계 수주 시장에서 매년 상위권을 휩쓸고 있더군요. 이럴 리 없어. 우리 일본이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였는데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확실한 근거로 반박하고자 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보도를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첨단 해전술과 함께 독창적인 군함을 만들어냈고 그 대표격이 거북선이다. 심지어 어떤 한국 전문가들은 거북선은 과장된 신화가 아니다. 400여 년 전 과학기술로도 충분히 우수했고 전투 시에도 안정성과 기동성을 모두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린 채로 한참 웃었습니다. 거북선, 쇠붙이 좀 달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의 에도 시대 군선이나 봉건 무사들의 해군 전력에 비해선 어림도 없을 텐데 한국이 어딜 감히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기사나 연구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자꾸 이상했습니다. 특정 방송국에서 나온 다큐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23전 2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승적을 거두었다고 하고 그 배후에는 이순신이라는 불멸의 장군이 있었다며 떠들어댑니다. 저는 전술이 좋았겠지. 배가 특출났을 리야 없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서 거북선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자랑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궁금함을 참다 못해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이른바 거북선 과학을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직업상 해양사와 옛날 목선을 연구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는 일본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 받기에 출장 형식으로 한국 현장을 가볼 수 있었죠. 일단은 현장 조사 겸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뻔뻔하게 과장하는 걸 현장에서 만천하에 폭로해 주겠어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참 자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한국의 인프라를 처음 보며 살짝 당황했습니다. 공항 내부 시스템이 엄청나게 빠르고 대중교통 안내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죠. 분명 제가 무시하던 나라였는데 공항 전광판부터 광활한 로비, 첨단 IT 시스템까지 모든 게 꽤나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도 훌륭하지만 이곳 한국 공항만큼 안내가 친절하고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A공항이야 어느 나라 건 현대화되어 있다. 그게 뭐? 하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본격 일정은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공항철도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또 거리 곳곳에 정돈된 간판과 이른바 QR코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게 곳곳에 흩어져 있더군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도 잘 터지고
저는 속으로 일본도 JR 잘 되어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오지 같은 걸 다 갖추었나 하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설마 조선술까지 넘어설까? 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북선 전문가로 불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리 요청했던 인터뷰 섭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인고대 선박연구소의 이원식 소장과 문화재 감정위원으로도 알려진 김선원 위원, 그리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이기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현재 한국에서 거북선 과학적 연구의 큰 줄기를 담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3명이든 4명이든 다수결 논리니 뭐니로 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려나 보지라며 웃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의 어느 조선해양학 관련 세미나 장소를 찾았습니다. 웅장한 빌딩 입구에 들어서자 거북선 1592년과 1795년의 과학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목적은 바로 저 주제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1592년 거북선과 그보다 훨씬 이후인 정조 시절 1795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북선을 비교 연구하는 자리라더군요. 저는 시시하겠지. 목선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결론도 뻔한 거 아니야?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먼저 연단의 선분이 자기를 이원식 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 보이는 체격, 진중한 눈빛에서 바다를 오랜 세월 연구했을 듯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이원식 소장은 억양짙은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죠. 거북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도입한 군함으로 판옥선에 지붕을 씌운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철갑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판옥선에 철판을 씌운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1795년 거북선 그림에도 쇠꼬챙이는 없고 신화처럼 떠돌던 철갑선은 부식 문제 등으로 비현실적이죠. 1592년형 거북선은 등에 쇠꼬챙이를 세워 적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했고 그 배 내부 구조는 2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1795년 정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거북선 도안은 3층 구조로 실제로 원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거북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발언들을 차분히 이어가는데 저는 곧장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세미나 질문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그리고는 실례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 시절 이미 더 얇고 빠른 외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국의 거북선은 앞에 용머리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전쟁터에서 의미 있었을까요? 어째서 일본의 배는 더 우수했는데도 거기서 이순신이라든가 그런 분이 우세를 점했다고 보시는지요? 라며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살짝 정적에 휩싸였고 제가 보기에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학자처럼 보이던 김선원 위원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본 배가 외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침저형이라서 속력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투에서 조정 성능, 즉 좌우 회전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북선 혹은 판옥선 자체가 평저선이라 회전 능력은 월등히 좋습니다. 또 조선에서는 이미 대포 기술이 발달해서 먼 거리에서 명중률을 높였죠. 그래서 스스로 적진에 뛰어드는 돌격선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서 포를 쏴 제압하는 방식이 주 전략이었습니다. 김선원 위원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속으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헛소리 아니야. 우리 일본도 조총이고 뭐고 그 시대에 화력에서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어서 무대에 올라온 이기표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소속이라며 PPT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1795년 거북선의 도면을 토대로 정적 복원력 곡선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전복 위험을 따져봤는데 70도 경사까지는 뒤집히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했더군요. 물론 더 역동적인 파도 환경에서의 동적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이 배가 굉장히 안정적인 군함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면서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데이터 낚시질 같아 보였지만 교수의 해설을 곁들여 들으니 이건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데이터가 이렇게 뒷받침되니
저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 포를 발사할 때의 반동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도 판옥선 기반이라 튼튼했습니다. 일본의 외선은 기둥에 포를 매다는 식으로 해 반동을 흡수했지만 그건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노를 젓는 병사들과 포를 쏘는 병사들이 같은 층에 있긴 했으나 실제 전투 시에는 포를 쏠 때 노를 멈췄고 노를 젓을 때는 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리 문제도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거북선은 모든 방향에 포열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포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머리 얘기가 나오자 더 놀랐어요. 보통은 용머리에서 불을 뿜었다더라, 철갑이었다더라라는 신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592년형 거북선은 용머리에 포가 설치되어 있었고 1795년형 거북선 도안에서는 유황과 염초를 태워 연기가 나오게 했다지만 실제 전투 효율보다는 보여주기용 상징이었다고 정리하더군요. 그럼 대체 1592년에 가동되던 거북선은 정말 효율적이었는지 어떻다는 거야? 라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 이원식 소장이 제게 조곤조곤 대답을 주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조금 더 낮고 위에 지붕 형태로 둥글게 덮개를 씌워 사람이나 탄환이 튀어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등에는 쇠꼬챙이를 많이 박아서 왜군이 함부로 올라타지 못했죠. 그리고 흔히 돌격선이라 알려졌으나 사실 충돌보다는 대포를 중심으로 한원거리 전술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판옥선과 마찬가지로 측면, 전면, 후면 어디든 포를 쏘도록 구멍이 있었으니 적군으로선 회피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본 측 해군력이 이 전술에 매우 고전한 건 사실이죠. 일본 측 해군력이 고전했다. 이 말이 제 귀에 대모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발끈해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속도 면에서 외선이 더 앞섰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객진이라는 거 결국 적군을 유인하고 다시 뒤집어서 포를 쏜 거라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본 해적들도 방향선회는 잘했다는데 어떻게 한국 측 배가 훨씬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 그런데 이때 이기표 교수가 즉각적으로 실무적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판옥선 계열배는 평저선으로 좌우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젓거나 한쪽만 졌으면 거의 제자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본 외선은 선수 부분이 길고 뾰족한 침저형이라서 직진 속력은 빠를지 몰라도 급회전이 어려워요. 회전하려면 커다란 반경이 필요하니 전장에서 기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구사했던 하객진은 어설프게 쫓아오는 적을 반원 형태로 포 위에 멀리서 집중 포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속도로 밀고 들어가려다 대포 세례를 맞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본에서 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 일본 쪽도 대포는 꽤 발달해 있었는데 다만 설치 방식과 전술적인 숙련도에서 밀렸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저 그래프며 논문 내용, 그리고 난중일기 등의 기록을 근거로 당당하게 증명하니 제가 딴지를 걸 여지가 별로 없더군요. 이쯤 되니 제가 세미나장에서 이건 내가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기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묵묵히 앉아있으니 옆에 앉아있던 어떤 한국인 연구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사쿠라 박사님, 일본도 훌륭한 해양 역사를 지니고 있지요. 다만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육전에서의 전투력은 막강했어도 수군 전투나 대규모 해전 대비는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사용해 판옥선을 보완하고 장거리 포격을 가능케 한 점이 혁신이었죠. 그건 허세나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하지만 제가 진작부터 쌓아 올린 일본 제일주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복잡미묘했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어차피 저들의 주장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발표 자료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험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라 도저히 딴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따로 이원식 소장님께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라는 안내를 받고 연구소 건물 1층 로비로 내려갔더니 소장님의 책상 위에 형형색색의 도면과 목업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묻자마자 그는 거북선이 평저형 선체를 가지고 있기에 저항을 줄이는 특수한 방식으로 판자를 겹이음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1592년형은 2층 구조지만 1795년에 그림으로만 전해지는 건 3층 구조라는 차이점, 그리고 철갑선이 아니었고 나무 덮개에 쇠꼬챙이를 꽂았다는 점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북선은 23전 23승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순신 장군의 지휘 능력이겠지만 그 배가 단순한 목선이 아니라 그 시대 기술력을 총집약한 결실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과연 저게 사실인가 의심스러웠지만 근거가 너무 명백하니 반박이 어려웠죠. 그리고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 조선해양학과 공식 연구에 따르면 한국조선업이 2002년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군함도 상당히 잘 만들어내고 있으며 일본보다도 수주량이 훨씬 많다.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가 아니라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췄습니다. 일본이 건조하던 많은 선박들도 요즘은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넣기도 하지요. 설마 했는데 이건 이미 사실이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곁에서 김선원 위원이 한국 음식이야말로 바다 민족의 오랜 전통과 육지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다며 김치, 해산물 요리 등도 언급했을 때 저는 일본 해산물 요리가 진짜 최고 아닌가요? 라며 반격하려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 음식들이 최근 해외에서 급성장 중이라는 자료를 들이밀더군요. 해외에서 한식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 레스토랑도 일본보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통계도 있었죠. 하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막히고 자존심 상하네 싶으면서도 알만한 걸 다 알고 있는 상대방 앞에서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숙소로 돌아와 기가 죽은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만든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 관련 전시가 있고 거북선 복원 모형도 있어 현장 취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였죠. KTX를 탔는데 이 시간 40분 만에 도착할 거라는 안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신칸센보다 별반 뒤떨어지지 않네. 역시 첨단 교통 시스템을 보니 또 한 번 놀랐고요. 역 안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안내 원내 방송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붐볐는데도 무질서한 느낌이 별로 없더군요. 부산에 도착해보니 여긴 항구도시답게 큰 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대 조선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화물선, LNG 선박이 줄지어 있고 부두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물동량이 오가고 있더군요. 그래도 이런 건 일본도 하는데 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규모나 체계 면에서 제가 평소 보던 일본 항만과 뚜렷이 비교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 해군 관련 전시 담당자는 제게 직접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건 우리나라 최신형 호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군함은 공개 정보를 제한해야 해서 내부까지 안내는 못 해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은 16세기부터 거북선 같은 독창적인 군함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고 그 전통이 지금의 조선업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쓰는 군함 기술은 강철 합금, 스텔스, 전자장비 등 아주 현대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 정신적 뿌리는 조선 왕조 시절의 해전 전통에서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 그렇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거지? 그리고 대체 어쩌다 세계 조선업 1위가 됐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 라고 속으로 또 고집을 피웠지만 이미 눈으로 본 풍경과 각종 자료가 명백해서 반박이 어려웠죠. 전시 한쪽 귀퉁이에는 1795년 거북선 복원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등에 날카로운 무언가는 없었지만 머릿속에 박혀있던 거북선 이미지와 조금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795년건 철갑이 아니라 목판에 그림을 그렸다는 설, 그리고 용머리는 화포 대신 유황가스를 내뿜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설명 패널에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시기의 거북선은 3층 구조이며 쇠꼬챙이가 없는 등 전투 목적보다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정말 1592년 거북선하고는 다르네요. 하고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가이드가 말을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정조 시기엔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기리고자 복원한 측면도 큽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워낙 위력을 발휘해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했던 역사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23전 23승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우연의 산물은 아닐까?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걸음을 옮겼죠. 그날 밤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한국인 지인들이 모인 술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사실 지인이라기보단 이틀 전 세미나에서 만난 연구원들이 어차피 한국에 계시니 한국식 술자리도 경험해 보시죠 하고 불러준 자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거북선 얘기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자란 IT 분야 K-POP, 영화, 드라마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래 일본 문화가 최고 아니냐라고 늘 주장하는 입장이었지만 글로벌 시장 규모나 실제 한류 팬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들의 성공,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등 이야기가 쏟아지자 아무 말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술자리 말미 다들 약간의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도 한몫했다고 봐요.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왕조가 혼란스러웠지만 백성부터 수군 장수, 의병까지 전부 합심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거북선도 본디 있던 판옥선을 바탕으로 여기저기서 지혜를 모아 발전시킨 거라 결국은 집단의 역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 생각해요. 집단의 역량. 일본에만 있던 게 아니었구나. 특히나 임진왜란이라는 최악의 국난에 맞서온 민중과 지휘관이 일치단결한 이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큰 자부심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종종 도도하게 조선은 낮은 수준이었다고 깎아내리던 일본 측 시각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직접 마주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한국 TV 뉴스 인터뷰에도 해외 전문가 자격으로 잠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통해 거북선과 조선학의 연구 방향 정도를 언급해 주길 바란다고 해서 저는 자존심을 죽이고서라도 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리포터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쿠라 박사님, 일본도 해양사 측면에서 대단히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데 거북선 관련 연구에 대한 박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괜히 괴상한 말이라도 하면 지난 며칠간 당한 참교육이 도루묵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반쯤 체념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이 해양 역사가 깊고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한국이 실제로 임진왜란 시기에 보여준 거북선 기술과 전투 역량은 무시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데이터 분석과 고증 연구를 직접 접하고서 저 자신도 한국의 조선술 전통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한국인 기자가 일본인 전문가가 거북선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다니 라며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뻔히 압니다. 이게 제게는 얼마나 모멸감, 이자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인지를요. 하지만 사실이니 어쩌겠습니까? 제 고집만으로는 더 이상 반박이 힘들었죠. 이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어떤 고대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옛 한국 어선부터 판옥선, 거북선, 그리고 고려 시대의 수상 교역선인 대형 상선 모형까지 다양하게 전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벽에는 장보고의 청해진과 고려시대 해운이라는 거대한 패널이 있었고 그걸 보며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오래전부터 교역과 해운에 대한 기술이 발달해 왔습니다. 거북선은 결코 갑자기 나온 발명품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한국인의 조선 기술, 그리고 지형과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폭발한 것이랍니다. 가이드는 신나서 장보고가 서남해안을 장악해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일으킨 것이라든가 고려시대 동경 거울에 배가 새겨진 모습이라든가 조선 초기 안견 그림 속 화려한 배 묘사 등을 근거로 한국이 해양과 꽤나 친밀한 역사를 쌓아왔음을 말했습니다. 일본도 해적 문화나 연안 교역이 발달했지만 이곳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마냥 우리 일본이 최고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 호텔에서 가만히 앉아 일주일간 한국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죠. 거북선과 임진왜란 해전사부터 세계 조선업 1위라는 현실적인 데이터, 부산 항만의 대규모 물류 현장, 그리고 내심 경멸했던 한식과 K- 콘텐츠, IT 인프라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건 사실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저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 연구소로 돌아가면 이번 한국 출장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원래 목적은 거북선이 과장된 신화라는 증거를 모아오려던 것이었는데 정반대 자료만 잔뜩 모았습니다. 거북선이 평저선이고 당대 수준으로는 엄청난 안정성을 지닌 배였으며 철갑선이라기보다 나무판에 쇠꼬챙이를 꽂아 방어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점, 용머리 역시 전투적 활용도와 상징성을 겸비했다는 점, 또 실제 전투에서 맹활약해 외선을 제압했음이 난중일기와 고증으로 뒷받침된다는 내용까지. 이미 이 정도면 저 스스로도 참교육을 당했다고 말할 만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잠깐 서울 중심부에 들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전통 한옥이 보존된 골목도 있고 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지하철 안에선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 온갖 외국어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저는 이번 출장에서 단지 거북선의 비밀만 확인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의 산업, 문화, 생활, 국민성 전부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역동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공항 도착 직전 미련이 남아 택시 기사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고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조선업도 빠르게 성장했고 해군 전력이나 IT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이 됐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무기와 전투법도 과감히 받아들였다 하더라고요. 거북선도 그저 허무맹랑한 전설이 아니었다는 게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잖아요. 택시 기사마저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잘 알고 있는 듯한 자부심. 뭔가 분하고 억울한데 그렇다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근거가 없더군요.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조선술과 교통,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자랑하며 글로벌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으니 그리고 드디어 전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에휴, 어쩔 수 없지. 한국도 정말 대단하네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무시해왔던 한국이 실제로는 군사기술부터 현대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역량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거북선도 허풍이 아니었고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내내 부끄러웠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제 연구소 동료들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스럽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은 일본의 뒤만 줬던 나라라는 저의 오만한 시선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거북선의 역사와 과학적 실체부터 시작해 최근의 조선업, IT,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으로 저는 충분히 제 편협한 자존심이 무너지고 현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돌아와서 저는 메일로 협조해 주셨던 이원식 소장님, 김선원 위원님, 이기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무시했던 한국이지만 그동안 제가 몰랐던 무수한 사실들이 있더군요. 언젠가 거북선 연구와 조선사 분야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히 수치스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진짜 한 수 배운 셈이니까요. 어쨌든 이제는 저도 한국의 거북선 이야기를 할 때 오래된 신화라고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나중에 일본 내부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양상과 이순신 장군의 전술, 그리고 거북선의 실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쓴웃음만 지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쿠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